28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아침 5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이미 몸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세수를 대충 하고 바지 주머니에 핸드폰과 지갑을 챙겨 넣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갑 속에는 언제나 10,000원짜리 두세 장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터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벌써 회사에서 과장이나 대리 정도는 되어 있을 텐데 나는 아직도 이런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부모님께 빌린 돈, 친구들에게 빌린 돈, 카드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 빚더미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갚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죠. 택배 집화장에 도착하면 벌써 몇십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겠지만 모두들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어요. 무거운 상자들을 트럭에서 내리고 또 다른 트럭에 실어 나르는 일을 반복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저려와도 쉴 수는 없었어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인데 이마저도 매일 보장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일이 없는 날엔 그냥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 종일 채용 사이트만 뒤적거리곤 했습니다. 오후 2시쯤 택배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편의점으로 나가야 했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는 거였죠. 편의점 일은 택배 일보다는 수월했지만 밤늦은 시간에 오는 취객들이나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때로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원룸 반지하에서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외로웠어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고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곤 했죠. 그리고 다시 5시 반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시장통을 지나갈 때면 항상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택배 일터로 가는 길에도 저녁에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도 그 번화한 시장 골목을 지나쳐야 했거든요. 장바구니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며 흥정하는 사람들,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상인들,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음식점들을 보면서 나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 활기찬 풍경 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었어요. 가끔 시장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이나 호떡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발걸음이 느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죠. 1,000원, 2,000원도 아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런 작은 사치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때로는 너무 서글펐습니다. 28이라는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택배 일을 마치고 편의점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되어서 시장통은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대였어요. 저녁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평소처럼 그냥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장 한복판에서 쿵 하는 둔한 소리가 울렸어요. 처음에는 뭔가 떨어뜨린 소리인 줄 알았는데 곧이어 여기저기서 어머, 저기 사람이 누가 쓰러졌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걸 보고서야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죠. 호기심에 이끌려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변에는 벌써 20명 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정작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요.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심장마비인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괜히 나섰다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겠죠. 나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쓰러진 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숨 쉬는 게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저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만약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쓰러진 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면서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네, 시장에서 노인분이 쓰러져 계세요. 숨쉬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주소는. 전화를 걸면서도 한 손으로는 쓰러진 분의 머리를 받쳐주며 숨기를 확보하려고 애썼습니다. 구급대원과 통화하면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떠올려 봤어요. 우선 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 쓰러진 분의 고개를 뒤로 조금 젖혀서 숨을 쉬기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아저씨, 구급차가 금방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쓰러진 분은 의식은 있었지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내 목소리가 들리는지 눈동자로 반응을 보이고 계셨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 용감하네. 괜히 나서면 나중에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쓰러진 분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걸 보고 손수건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사실 내 상황도 넉넉하지 않아서 병원비라도 요구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계산보다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못 본 척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저씨, 구급차 왔어요. 이제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고 나는 옆으로 비켜서며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쓰러지신 지 한 10분 정도 됐고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숨쉬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자세를 좀 바꿔드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분을 들것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럼 병원까지는 혼자 가셔야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아픈 상태로 혼자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하실까 싶었거든요.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혹시 보호자 연락을 취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구급대원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구급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쓰러진 분의 손을 잡아드리며 걱정하지 마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분도 내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항상 바쁜 곳이지만 그날따라 더 분주해 보였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쓰러진 분을 의료진이 재빠르게 침대로 옮겼고 나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보호자세요? 라고 물었는데 아니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걸 도와드린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간호사는 조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보호자 연락처를 아시나요? 가족분이라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모시고 왔는데 지갑이라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와 함께 쓰러진 분의 호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낡은 가죽 지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니 박만수라는 이름이었고 주소는 시장 근처였어요. 하지만 가족 연락처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급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수액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회복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죠.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지신 걸 도와드린 것 뿐이라서. 의사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분 찾기 어려운데. 그 말씀을 들으니 뭔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상으로 옮겨진 아저씨는 수액을 맞으며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시더니 나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젊은이, 자네가 날 병원까지 데려다 준 건가? 네,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구급차 부르고 함께 왔어요. 기분 어떠세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아저씨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입원 수속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룻밤 입원 관찰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보호자가 없으시면 제가 대신 수속해 드릴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사실 내 상황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의 병원 수속까지 해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자네, 왜 이런 일까지, 나 같은 늙은이를, 별 말씀을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입원 수속을 마치고 나니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시간이었지만 사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드리고 하루 쉬기로 했어요. 하루치 일당을 포기하는 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김진우라고 합니다. 진우? 좋은 이름이네. 나는 박만수라네.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 어떤 가게요? 별거 아니네. 그냥 조그만 반찬 가게. 요즘 장사가 시원찮아서 걱정이 많네. 박만수 아저씨는 소박한 장사꾼으로 보였어요. 낡은 옷차림이나 말투를 봐서는 그냥 평범한 서민이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 아저씨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퇴원 수속을 도와드리면서 박만수 아저씨가 계속 고마워하셨습니다. 진우야,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괜찮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택시를 잡아서 박만수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시장 근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진우야, 연락처 좀 알려주겠나?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네. 사실 보답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았지만 워낙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평상시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택배 일과 편의점 알바를 병행했어요. 가끔 박만수 아저씨 생각이 났지만
특별히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을 드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김진우 씨세요?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강남지점입니다. 저희 VIP실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은행 VIP실이요? 혹시 잘못 걸린 전화 아닌가요? 아닙니다. 확실히 김진우 씨 맞으시고요. 그날 도움 주신 분 맞으시죠? 그제야 박만수 아저씨와 관련된 일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영문도 모른 채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한국은행 강남지점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입고 온 평상복이 초라해 보였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VIP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라고 말하니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궁금했어요. 박만수 아저씨가 왜 이런 곳에서 나를 만나자고 했을까? 혹시 병원비라도 주려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는 건가? VIP실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데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며칠 전 낡은 점퍼를 입고 시장에서 쓰러져 있던 박만수 아저씨가 단정한 양복을 차려입고 가죽 소파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것도 은행 지배인으로 보이는 분과 몇 명의 직원들이 깍듯하게 모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야 왔구나. 어서 앉아. 박만수 아저씨는 반갑게 인사하시며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은행 VIP실인데. 물론 알지. 내가 부른 거니까. 그분의 표정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지배인이 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우 씨 맞으시죠? 사장님이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찬 가게를 한다던 박만수 아저씨가 갑자기 사장님이라니. 저, 무슨 일로 절 부르신 건지. 일단 앉아서 차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 고급스러운 원두커피가 나왔지만 마실 기분이 아니었어요. 박만수 아저씨는 직원들에게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하신 후 나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우야, 놀랐지?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반찬 가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실제로 작은 가게도 하고 있거든. 박만수 아저씨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건 자네뿐이었네. 그분의 눈빛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시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나를 도와준 건 모르는 사람인 자네뿐이었어. 가족도 친구도 단골 손님도 아무도 없었지.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네. 박만수 아저씨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나는 이 시장 일대 건물들의 주인이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평범한 상인이 아니라 건물주라니. 그것도 시장 일대라고 했으니 적지 않은 규모일 거예요. 건물주라고 하시면 시장 상가 건물 20채 정도 가지고 있어. 그 외에도 근처 원룸들,
오피스텔, 상업 건물까지 합치면 꽤 되지. 박만수 아저씨의 말을 들으니 정말 큰 부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분이 낡은 옷을 입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던 걸까요? 내 의문을 눈치채신 듯 박만수 아저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젊어서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거든.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로 시작했어.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 이렇게 됐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시장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좋아서 평소에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거야. 그럼, 그럼 왜 저를? 자네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줬잖아. 돈 때문도 아니고 뭔가 얻으려는 마음도 없이 그저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도와준 거지. 박만수 아저씨의 말에 뭔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나 같은 무명의 청년을 왜 이런 곳까지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내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믿기지 않았어요. 아저씨, 아니 사장님,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신경을? 사장님은 무슨 그냥 만수 형이라고 해. 나이는 좀 많지만 말이야.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진우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이익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과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자네는 후자야. 그때 지배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서류 준비됐습니다. 고맙네. 진우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박만수 아저씨는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놓으시며 말했어요. 자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제안인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런 큰 부자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제안을 하려는 걸까요? 박만수 아저씨가 내 앞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이 서류들을 한번 봐. 서류 표지에는 건물 관리 위탁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지배인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맡길 건물 관리인을 이 청년으로 정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지배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건물 관리인? 나를? 겨우 택배 상하차와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살아가던 내가 건물 관리인이라니.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아저씨는 차분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어. 임대료 관리, 건물 점검, 입주자들 관리 같은 일들 말이야. 지금까지는 관리업체에 맡겼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직접 해주면 더 좋겠다 싶어서. 하지만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경험은 쌓으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박만수 아저씨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세상에 건물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나를 택한 걸까?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큰 일을 맡기시면. 지배인이 서류를 넘기며 구체적인 조건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급여는 300만 원이고요. 관리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건물 관리 사무실도 제공되고 필요한 교육도 받으실 수 있어요. 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들으니 깜짝 놀랐어요. 택배와 편의점 알바를 합쳐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해본 일이라고는 단순한 육체 노동뿐이었는데 갑자기 건물 관리라니. 임대료 계산도 해야 하고 입주자들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건물 시설 점검도 해야 한다는 게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진우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박만수 아저씨가 내 표정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 나도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야. 그래도 이런 큰 책임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네가 그날 나를 도와준 걸 생각해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자네는 끝까지 책임져 줬잖아.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랬기는 했어요. 시장에서 박만수 아저씨가 쓰러졌을 때 병원까지 따라가서 수속까지 도와드렸으니까. 하지만 그건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런 큰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는 하면서 되는 거야. 자네한테 필요한 건 준비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야. 지배인이 다시 말을 보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몇 개월은 기존 관리업체에서 인수인계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관리 매뉴얼도 다 있으니까 차근차근 배우시면 됩니다. 조건만 보면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자리였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가장 컸어요. 갑자기 무명의 청년이 큰 건물들을 관리하게 되면 주변에서는 분명 수상하게 볼 거예요. 저 청년이 뭘 잘했다고 저런 자리를 차지했지? 혹시 뒷돈이라도 준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게 뻔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갑자기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내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솔직히 말했어요. 박만수 아저씨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진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건 자네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야. 그래도 자네가 정말 걱정된다면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급한 일은 아니니까. 박만수 아저씨의 배려 깊은 말씀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지배인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박만수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서류 뭉치를 내게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행을 나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인 건 맞았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많고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하지만 내가 과연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본 적이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박만수 아저씨가 건네주신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건물관리 위탁 계약서라는 제목부터가 낯설었어요. 조건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정말 좋은 기회인 건 확실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지금까지 꿈도 꾸지 못했던 대우였죠. 하지만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택배 일터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건물 관리라니. 함께 일하는 아저씨가 진우야, 오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라고 물어보셨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을 누구한테 상의할 수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시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문득 박만수 아저씨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반찬 가게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 일대 건물을 소유한 큰 부자였다니. 세상은 정말 모를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도 계속 궁금했습니다. 저녁에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내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 받아들이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할 수가 없어서 박만수 아저씨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진우입니다. 아, 진우야. 생각 좀 정리됐나? 사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래. 그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내일 시간 되나? 다음 날 오후, 이번에는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박만수 아저씨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으로 오셨습니다. 은행 VIP실에서 보았던 양복 차림의 모습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우야, 아직도 고민 중이구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과연 그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박만수 아저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왜 자네를 선택했는지 알고 싶나? 네, 정말 궁금해요. 청년 세상은 이익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런데 자네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쓰러진 낯선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었어.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박만수 아저씨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아? 그런데 정작 나를 도와준 건 자네뿐이었어. 가족도, 친구도, 단골 손님들도 다 구경만 하고 있었지. 그날의 상황이 다시 떠올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었죠. 자네는 그때 내가 누군지도 몰랐잖아. 돈 많은 건물주인지 아니면 정말 가난한 상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준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재산을 맡겨도 되지 않겠나? 박만수 아저씨의 말씀에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었어요. 사장님, 진우야, 자네는 지금까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살아온 것 같아. 나는 자네 안에 있는 진심을 봤어. 그리고 그런 진심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 그 말씀을 들으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내 진심을 이렇게 알아봐 준 적이 있었던가요? 나도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없었어. 작은 가게 하나 시작하는 것도 무서웠거든. 하지만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야. 박만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씩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제가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나는 자네를 믿어. 그때 박만수 아저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내가 평소에 수수한 차림으로 다니는 이유가 있어.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어서야. 돈 있다고 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자네는 내가 가난한 상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똑같이 대해줬어. 병원에서도 집까지 모셔다 줄 때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나? 박만수 아저씨의 말씀을 들으니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진우야,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면 자네 자신도 모르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택배와 편의점 알바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 그럼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박만수 아저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자신감이 처음으로 싹 트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나 자신을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누군가 내 진심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건물 관리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만수 아저씨가 약속하신 대로 기존 관리업체에서 차근차근 인수인계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 건물 시설 점검하는 요령, 입주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있었죠. 생각보다 복잡하긴 했지만 하나씩 익혀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새로 마련된 관리 사무실은 시장 근처 상가 건물 1층에 있었어요. 만수건설 관리사무소라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무실을 혼자 쓴다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저기 그 청년 보여? 건물주한테 붙어서 떼돈 벌고 있다던데. 이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청년 정도로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저 애가 뭘 잘했다고 갑자기 저런 자리에 앉았을까? 혹시 뒷돈이라도 준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점점 더 많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칠 전 편의점에서 들은 대화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저 청년 건물주 할아버지한테 붙어서 뭔가 챙기려는 거 확실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 노인분들 꼬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손님이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건물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새로운 관리인, 어떻게 저런 자리에 앉게 됐을까? 뭔가 수상하지 않아? 이런 의심 어린 시선들이 계속 느껴졌죠. 일을 제대로 배워서 잘해보겠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박만수 아저씨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괜히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장에 더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청년이 건물주 할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더라. 이 정도가 되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박만수 아저씨를 도운 건 순전히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왜곡되어서 전해지다니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박만수 아저씨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시간 좀 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시장에서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내일 아침에 만나자. 다음 날 아침 박만수 아저씨가 직접 관리사무소로 찾아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무슨 소문이 도는지 자세히 말해봐. 나는 지난 며칠간 들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전해드렸어요. 박만수 아저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구나. 박만수 아저씨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진우야, 나와 함께 시장에 가자. 시장에요? 지금요? 응.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박만수 아저씨의 결심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오후라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박만수 아저씨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적이 뚜렷해 보였어요. 시장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시장 상인 여러분, 잠깐 시간 내서 여기 좀 모여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님이 뭔 일로? 저 청년도 데리고 왔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금세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박만수 아저씨는 의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청년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만수 아저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어요. 이 청년은 내 목숨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박만수 아저씨가 당당하게 선언하셨어요. 며칠 전 제가 이 시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저를 도와준 건 이 청년뿐이었습니다. 순간 주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경은 하셨지만 정작 제 곁에 남아서 병원까지 함께 가준 사람은 이 청년뿐이었어요. 박만수 아저씨의 말씀에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 아저씨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도 이 청년은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가족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는 저를 위해서 입원 수속까지 대신 해줬어요. 자기 일도 포기하면서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저를 어떻게 보셨나요? 낡은 옷을 입은 그냥 평범한 상인으로 보셨죠.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준 거예요. 박만수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박 사장님이 직접 그 청년을 관리인으로 정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박만수 아저씨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익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아무런 데가 없이 쓰러진 사람을 도왔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재산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만수 아저씨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중 한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가 오해했구나. 청년 미안해. 괜한 소문만 듣고. 괜찮아요, 아주머니. 내 목소리도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시원했어요. 드디어 오해가 풀렸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나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청년,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앞으로는 오해하지 않을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었구나. 이런 말들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간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박만수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청년이 제 건물들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박수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고 나서 박만수 아저씨와 나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진우야,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나? 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자네는 잘못한 게 없거든. 그날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진우야, 오늘도 일하러 가는구나? 건물 관리 일 어때? 어렵지 않아? 이런 관심 어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건물 관리 일에도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던 임대료 계산이나 시설 점검 같은 일들도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재미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300만 원의 급여를 보면 정말 꿈 같았습니다. 빚도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카드 빚부터 시작해서 친구들한테 빌린 돈,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이제는 매달 일정 금액씩 갚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몇 년 안에는 모든 빚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내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박만수 아저씨와의 관계도 점점 더 돈독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은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업무 이야기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진우야, 자네 많이 달라졌네. 어느 날 박만수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자신감이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해 보여. 사장님 덕분이에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내가 준 거지만 그 기회를 잘 살린 건 자네야. 박만수 아저씨는 여전히 시장 골목에서 수수한 옷차림으로 장을 보고 계셨어요.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만수 형, 오늘도 장 보러 오셨어요? 그래, 진우야. 자네도 일하러 가는 길이고.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참 좋았어요. 시장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들 보면 정말 보기 좋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내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정된 직장, 정기적인 수입, 사회적 신뢰감까지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원룸 반지하에서 나와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어느 날 저녁 박만수 아저씨와 함께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진우야, 그날 나를 도와줬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나? 전혀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당연한 일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네. 정말 그랬어요. 시장에서 쓰러진 낯선 사람을 도운 그 하루가 내 전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박만수 아저씨의 인생에도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고요. 작은 선택,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자네 덕분에 세상에는 아직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